안녕하세요. 노트북 구독자 여러분, 잘 계셨죠? 네. 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Art and Fear, 예술가여 무엇이 두려운가? 라는 책인데요. 예술가들 얘기라서 일반인 분들이 좀 거리감이 느껴질까라고 생각을 잠깐 했지만 챕터 안에 보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 예술가로서의 사는 이야기를 좀 담고 있어서 비슷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골랐고요. 사실은 제가 저에게 가장 소중하게 다가온 책이어서 제가 두고두고 읽는 책이에요. 이 책은 학생들에게도 항상 추천 도서로 매년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 싶으면 막 챕터 읽고 과제 써서 내라 이런 것까지 제가 과제로 낼 정도로 중요한 책인데요. 왜냐하면 7년 동안 이 예술가들이 갖는 어떤 의문들이나 고민들, 고뇌들 이런 거를 다 망라해서 정리한 책이에요. 그래서 얇고 작은 책이지만 정말 그 예술을 해나가면서 제기했던 모든 질문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너무 소중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렇게 되는 책이어서 오늘 이거를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앞에 약간 소개하는 글을 잠깐 또 읽어드릴게요. 실생활에서 예술 작업을 하며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과 매일 맞서 싸워나가는 예술가들로 이 책은 이들이 7년을 걸친 토론과 집필 끝에 완성한 예술가들을 위한 책이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은 순전히 개인적인 경험의 소산이며 예술 창작자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예술의 세계를 정확히 보여준다. 즉, 예술가들이 작업실이나 무대 위에서 또는 이젤이나 컴퓨터 자판을 앞에 두고 씨름을 벌이는 동안에 흔히 느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 책은 이미 예술가이거나 예술가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 또한 예술을 배우는 학생들과 가르치는 교사들 모두를 위한 책이다. 저자의 말이었고요. 옮긴 이는 임경아 님이십니다. 챕터 안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예술을 하면서 두렵죠. 예술은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늘 두려운 것 같아요. 파트 1에는 문제의 본질, 예술과 두려움, 자신에 대한 두려움, 타인에 대한 두려움, 나만의 작품 찾기 이렇게 5가지로 나뉘어 있고요. 파트 2는 예술 밖의 세계, 예술 학계, 개념의 세계, 인간의 목소리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총 9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씩 각 챕터마다 조금씩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파트, 문제의 본질 파트에 몇 가지 가설에 대한 얘기인데 크게 보았을 때 예술가가 되는 것은 자신을 감수하는 법을 배워 작품의 개성을 심는 것이며 자신의 목소리를 따라가야만 자신만의 작품을 창조할 수 있다. 분명히 이러한 특성들은 학습이 가능하다. 결국 재능이라는 것도 불굴의 인내나 노력과 다른 이름이 아닌 것이다. 어릴 때는 저도 내가 재능이 충분히 있나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했어요. 참 지금 돌이켜 보니까 재능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시간을 잘 끌고 갈 인내와 노력의 의지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그냥 그 시간에 노력을 해라 라고 이제는 얘기하고 싶죠. 그 다음 챕터로 바로 또 가면 예술과 두려움. 예술가들은 작업을 하지 않는 고통이 작업의 고통을 넘어서야만 비로소 작업에 임하는 법이다. 너무 와닿았는데 주로 그래요. 녹음을 해야 될 뭔가 곡이 있거나 곡을 써야 하는 때가 있거나 또는 공연 준비를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연습이나 준비하는 과정이 늘 행복하지는 않거든요. 좀 미루고 싶어서 조금만 더 내일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미룰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럴 때는 저는 악몽을 꾸기도 해요. 어떤 악몽을 꾸냐면 공연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무대에 오르는데 지금 막 전주가 나오는데 제가 까먹고 이 노래 연습을 안 한 거예요. 꿈속에서. 진짜? 그리고 심지어 이 노래 가사를 난 몰라.
근데 앞에 프롬프트도 없어. 무대에서 나는 올라가야 되고 음악은 흘러나오고 있어. 그런 악몽을 딱 꾸고 나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작업을 하지 않는 고통이 작업의 고통을 넘어서게 되죠. 이러고 있느니 빨리 연습을 들어가자. 빨리 곡을 쓰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진짜 공감했어요. 한 문장은 우리 모두가 일상적으로 마주하기 마련인 친숙하고 일반적인 인간사들이 예술 작업 과정에는 치명적이다. 예술가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해야만 한다. 근본적으로 예술 작업을 해나가는 사람들은 지속하는 법을 배운 자들, 좀 더 정확히 말해 중지하지 않는 법을 배운 자들이라 할 수 있다. 그쵸. 이게 저도 한번 멈춰보려 했는데 멈춰질 수 없다. 멈출 수 없다는 걸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음악을 그만둘까? 라고 생각했던 시기에 진짜 이거를 멈출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었구나, 오만함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예술가들의 두 번째 진실의 순간은 창작의 목표가 갑자기 사라질 때 나타난다. 이상하게도 노련한 예술가들에게 이 순간은 대개 목표에 도달함과 동시에 일어난다. 이는 성공이 얼마나 빈번하고 쉽게 침체로 급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이야기이다. 이런 사례를 많이 봤어요. 특히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백보컬, 그러니까 코러스를 만드는 사람으로 지내왔기 때문에 제가 첫 앨범에 데뷔 앨범에 코러스를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굉장한 성공을 이루다가 마지막 앨범까지 제가 해버리고 그리고는 사라지는 가수들도 여러 봤거든요. 그때 참 충격 아닌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쉽게 사라질 수도 있는 게 성공이라고? 이런 놀라운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예술가들이 예술을 중도하차하는 이유는 물론 스스로에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예술 학도들에게는 창작의 목표를 상실하는 조건은 졸업 그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졸업을 앞둔 아마 예술 전공자들은 굉장히 공감할 거예요. 많은 갈등을 겪고 있을 거예요. 진짜 문제는 학업 후에 지속적인 후원 체제의 부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저 또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도중하차 방지법이라고 두 가지를 제시하셨어요. A. 예술 창작을 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진행 중인 작업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자주 갖는다. 이건 저도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에요. 크루를 형성해라. 혼자 외로운 길을 오래 지속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왜 금연도 그렇다면서요. 물론 저는 금연하는 분의 심정은 모르지만 혼자 담배를 끊으려고 한다거나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 자꾸 소문을 내서 주변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술을 혼자 아무 지지 없이 쭉 해나가는 것도 금연이나 다이어트 저리 가라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크루를 상성하고 해서 같이 감정을 나누고 소통하고 이런 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은 목표를 뉴욕 현대미술관으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경험 교환에 대해 생각하는 법을 배우자. 만일 이 두 가지가 모두 잘 된다면 뉴욕 현대미술관도 결국엔 당신의 차지가 될 것 아닌가? 글을 저자가 외국분이시다 보니 비유를 하신 건데 꼭 엄청난 빛이 나는 결과물만을 고집하지 말고 그냥 그 창작을 하는 작업하는 교환을 누군가와 하는 것 자체도 예술 행위이니까 예술 활동이니까 이거는 하찮은 거라고 차지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예술적인 행동마저도 그건 예술 행위의 준비 과정이거든요.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나는 거대한 프로젝트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영영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술 창작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순간 갖가지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한다. 할 수 없다. 잘할 수 없다. 다시 할 수 없다. 진정한 예술가가 되지 못한다. 훌륭한 예술가가 못 된다. 재능도 없고 할 말도 없다. 등등. 예술가와 작품 사이에 놓인 선은 기껏해야 가느다라는 것이어서
예술가는 당연히 이 선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예술 작업이 자신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위험한 행위로 느껴지는 것이다. 사실 그렇다. 예술 작업은 자기 회의를 유발시키며 자신이 이래야만 한다고 알고 있는 것과 이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간에 놓인 깊은 강을 휘저어 놓는다. 수많은 회의의 순간들이 오가죠. 네. 그런데 이거는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어떤 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어떤 날은 또 영 못할 것 같고 못 해낼 것 같고, 또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하루하루가 그런 회의와 의심의 연속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신에 대한 두려움. 저는 이 챕터를 제일 좋아했어요. 예술 창조에 관한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며 다른 하나는 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두려움이다. 일반적으로 자신에 대한 두려움은 최상의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을 막고,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두 가지 모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일부는 너무나도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 다음 챕터가 예술을 하는 척하기. 하지만 예술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기 전에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자. 예술 창조와 감상은 끊임없이 많은 에너지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나약해지는 순간 천재성의 신화는 예술가로 하여금 예술 창조를 포기하게 하는, 또한 감상자에게는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그만두게 하는 구실이 된다. 한편 작업을 지속해 나가는 예술가들은 흔히 예술 창조에 대한 자아의식의 위기를 맞는다. 만일 이것이 걱정된다면 의식적으로 모든 행동의 효과를 가늠하는 대신 그냥 직관적으로 작업해보자. 물론 재능이 있다면 좀 더 빨리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목적이나 방향 감각 없는 재능은 무의미할 뿐이다. 간신히 재능을 계속 유지한다 해도 발전시키지 않고 그 재능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절정에 이르자마자 곧 망각 속으로 사라져 버리게 된다. 예술가들은 기술을 갈고 닦으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향상한다는 점이다. 즉,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무엇을 하느냐이지 그것이 어렵냐 쉽냐가 아니다. 그쵸? 세상에 쉬운 일이 없어 라는 얘기를 제가 늘 자주 하는데요. 사실은 좀 쉬운 일을 찾고 싶잖아요. 저는 사실 그래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뭘 이렇게 다 어려워, 하고 싶은 거 하나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라는 생각이 늘 지속됐어요. 지금까지도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재능은 유혹하는 덫일 뿐이다. 대답은 간단하다.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으며 그 어떤 차이도 없다. 그냥 하라는 얘기인가 봐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두려움이죠. 존재의 소멸에 대한 두려움. 작업을 잠시도 쉬지 못하는 것보다 더 나쁜 운명도 없다. 존재의 소멸을 두려워하는 예술가들은 창작하기와 존재하기 간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집착한다. 예술 창조에 대한 욕구가 높으면 높을수록 예술 창조를 그만둘 때의 위험도도 그만큼 높아진다. 그러니까 너무 강한 욕구 때문에 자기 존재성은 그냥 예술 창작에만 있다고 너무 몰입해버리면 어떠한 에너지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그 에너지가 다하면 갑자기 허무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예술가들이 예술을 할 때 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타인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타인이라 하면 또 지지를 받는 것, 인정을 받는 것, 이런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인정과 지지의 차이는 미묘하면서도 극명하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작품이 진정한 예술 작품으로 평가된다는 말이며, 한편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을 좋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둘 중에 무엇을 나는 원하는가? 저는 인정을 더 원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지지가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닌데, 그 부등호를 설정한다면
저는 항상 인정에 조금 더 많은 퍼센트를 두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니까 그러네요. 이게 이제 대중성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겠죠. 지지를 원하는 사람은 좀 더 대중적인 것을 하는 거고, 인정을 바라는 사람은 조금 더 본인의 만족, 본인의 예술 세계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대중이나 심지어 동료들로부터의 지지를 중요시하게 되는 순간 감상자의 손에 위험할 정도의 큰 권한이 들려진다는 것이다. 더욱이 관중이나 청중은 창작자가 작품 창작에서 발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할 입장이 못 된다. 그들은 완성된 작품에서 얼마나 감동적인지 또는 용기를 주었다거나 재미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평가는 잘할지 모르지만 창작 과정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흥미도 없다. 관중은 차후 문제이다. 유일하고 순수한 의사소통은 창작자와 그의 작품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실 이 두 아티스트는 약간 순수 예술을 하는 분들이어서 대중예술에 제대로 100%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중예술 중에서도 인정과 지지 사이의 퍼센트를 어디다 좀 두느냐의 방향성은 늘 그런 갈등은 늘 있죠. 다음 챕터는 파트 2로 넘어갈게요. 오스카 와일드의 말을 적으셨어요. 은행가들이 모이면 예술을 논하고 예술가들이 모이면 돈을 논한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 억울한 것 같아. 예술 밖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요. 예술 밖에 뭐 경쟁심이라든지 뭐 후원을 받는 문제라든지 공통의 기반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쭉 해나가시고요. 저는 뭐 예술 체계망 이런 것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술 학계, 아무래도 제가 몸 담아왔던 시간이 많았던지라 예술 학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했고 학교에 가면서 더 고민이 많아졌어요. 이 예술가와 가르치는 사람의 밸런스 균형 잡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의 방향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내 예술을 하는데 어떤 그 올가미가 되기도 하고 틀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생겨서 이걸 어떡하지 하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책을 보면서 생각이 많이 정리됐어요. 학계가 마주하고 있는 딜레마는 그것이 예술가가 되고자 고투하는 학생들 뿐 아니라 예술가로 계속 남아있기 위해 발버둥 치는 교원들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대로 찔렸습니다. 저도 사실 학교에 갔던 건 물론 제가 20대 때 그 시절에는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서 좀 나중에 나처럼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내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시작됐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사실 있었거든요. 음악을 더 지속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경제적으로 해결점을 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냉정하게 따지면 그런 좀 양심선언 같은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선생이 좋은 선생인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있었는데 이로부터 선생이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교육은 작업하는 예술가로서의 선생 자신의 삶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강의 씨를 꼬박꼬박 제때제때 지켜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선생, 또는 자기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생. 근데 두 가지를 다 하기는 사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와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 활동을 열심히 하는 선생에게서 얻는 에너지가 또 있고 그분의 시간을 빼서 학생들에게 다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활동할 때는 사실 휴강도 어떻게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의 불편함을 이 문장으로 상쇄시켰습니다. 선생의 생활은 예술가가 되는 과정의 본보기이며 시간과 환경, 사건과 감정, 용기와 두려움이 예술 창조를 둘러싸고 어떻게 얽히는가에 대한 증거이자 기록이다. 훌륭한 선생들이 학생들에게 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의 유연성이랄까? 즉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히 그들이 어떤 지점에 이르렀구나 하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그곳에 이룰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예술적 지적 친밀감이다. 예술가이자 교수인 잭 웰포트는 이러한 접근에 대한 전형이 되어준다. 전임 교수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육도 하고 풍부한 창작도 할 수 있었는지를 묻자 웰포트는 이렇게 대답한다. 고용된 그날부터 예술학부 내에서 괴짜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1, 2년간 위원회의 과제를 미달하고 문의서에 대한 대답도 하지 않으며 학부 회의에도 빠졌더니 더 이상 저한테는 아무 일도 맡기지 않더라고요. 이거 학교에서 들으면 되게 싫어하겠다. 근데 저는 이런 것도 또 예술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못해 라는 말 듣기 싫어서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힘들구나. 이유를 알아버렸어. 그 다음은 학생의 문제. 대학의 역할은 언제나 교육에 있고 이는 훈련시키는 것으로부터 작지만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것이다. 훈련이 직업을 위한 준비라면 교육은 인생을 살아 나가도록 준비시켜준다. 그래 우리나라의 대학은 직업훈련소가 되어버린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대학에게 취업률을 더 신경 쓰게 하기도 했고 또 학생들도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직업 훈련에 더 초점을 맞춰 가고 있는 행태가 과연 맞는가라는 의문을 저는 좀 제기하는 편이거든요. 예술가로서 살아남기가 성공하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처럼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 우수한 학생들은 사회가 인정하는 예술가를 위한 단 하나의 직업, 즉 교직으로 무리지어 몰려간다. 안전하게 매달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예술적 희생을 수반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통계적으로 볼 때 교직을 목적으로 예술을 배운다면 아마 종국에는 영업직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예술 창작을 배우기 위해 예술 창작을 공부하라. 예술계에는 진짜 학력만 높다고 또 되는 일이 아닌 거라 좀 더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자기 예술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또 학력이 너무 안 돼도 안 되고 어려운 일이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예술가와 학계와 모든 분야, 예술가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게 되는 질문들을 총망라한 내용이었는데요. 마지막 문장을 제가 정한다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작품이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안고 모든 심혈을 다해 작품 창작에 뛰어들든가 아니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므로 아예 기쁨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말든가 하는 선택에 이루어야 했다. 이것은 곧 확실성과 불확실성 사이의 선택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확실성의 선택이 더 안전해 보이는 이유는 뭘까? 예술가의 삶에 안정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 어울리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안정성이라는 보다는 그 불확실성을 선택해서 불확실한 길을 확신을 갖고 가다 보면 좀 아이러니하지만 확실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결론입니다. 제가 하고도 참 어려운 말이라 생각이 드네요. 막 예술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한숨만 푹푹 나오는 얘기였을 것 같지만 아무튼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하고 그리고 위로가 됐고 방향을 잃었을 때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고 싶을 때마다 다시 펼치는 책이었어요. 예술가요, 무엇이 두려운가? 두려움을 잘 다스려서 멋진 예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